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028년도 입시 변화와 고교 선택 관계된 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오늘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고교 선택이 되는 건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 최종 선택은 부모님과 학생의 이제 결정을 하셔야 할 텐데 저는 이제 학교별로 좀 특징들 그리고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선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교재는 보내드린 거 보시면 되고요. 네, 일단 순서는 오늘 수업은 이제 중학교 학생 어머님들이 많이 들으실 테니까 현재 입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얘기를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좀 핫한 이슈들 그리고 2028년도 대입 개편되는 얘기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고교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선택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고입 준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입시 기본부터 얘기를 하면요. 기본적인 얘기들은 흔히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내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신은 등급을 얘기하는 건 쉽게 말해서요. 네가 몇 등급이니, 1등급이니, 2등급이니, 1.5등급이니 그런 얘기하는 게 이제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중3부터는 바뀌는 게 내신 상대평가 5등급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진행이 되고요. 1등급의 범위라든지 2등급의 범위도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상대평가 과목들이요. 우리 현재 고1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고1 때 현재 고등학생들의 대표적인 그 과목들이 기하라는 과목은 절대평가로 보고 있고요. 물투, 화투, 생투, 지투도 절대평가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중학교 3학년부터는 모두 다 전부 다 상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상대평가 과목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공부하는데도 좀 더 많이 시간을 써야 되고요. 시험도 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다음에 절대평가 과목은 융합사회와 그다음에 과학 과목들만 절대평가로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에 비해서 확실히 상대평가로 공부를 해야 되는 즉 옆에 있는 친구보다 잘 봐야 되는 과목들이 늘어난 상태가 됩니다. 이 얘기도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내신이라는 표현은 교과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고 등급, 너가 몇 등급이니를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교과는 우리가 생활기록부에 교과 과정, 즉 내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영역을 비교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활동과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가 적혀 있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썼을 때 그때 좀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내신을 위주로 보는 전형에서도 비교과 영역을 반영하는 학교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조금 더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비교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창체라든지 세특, 종합평가, 그 다음에 자율활동, 진로활동 등 학생이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면서 얼만큼의 경험을 해왔는지 그걸 보는 것들이 이제 비교과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요. 수시는 총 6번의 카드를 들고 있는 거고 그 6번의 카드를 갖고서 내가 6개의 대학교가 아니고 한 대학교에 2개나 3개도 쓸 수가 있습니다. 6장의 카드를 들고서 어떤 대학교에 몇 번씩 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9월 달부터 접수를 하고요. 9월 초쯤 접수합니다.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 학교에 찾아가서 면접 보거나 논술 보거나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최저 학력이 있으면은 수능 본 이후에 그 최저 학력 조건을 만족시켰는지 여부에 따라서 합격이 결정됩니다. 12월 말까지 모든 수시가 다 끝나고요. 수시가 끝난 이후에 정시 총 3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 때도 마찬가지지만 가군과 나군과 다군 총 3번의 기회가 있고 보통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시에서는요. 수능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현재 서울대나 고대 같은 케이스에는 수능과 함께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내신이라든지 비교과를 보고 있긴 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시는 총 3번의 기회가 있는 거고요. 나는 수시로만 갈래, 정시로만 갈래라기보다는 두 개를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준비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학교 전교 1등이면 전교 1등이 수능을 봤을 때 올 4등급이나 5등급은 아닐 거예요. 전교 1등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학력 수준을 갖고 있는 학교라면은 올 1등급은 좀 안 된다 하더라도 1등급 한두 개, 2등급 한두 개, 그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수시만 할 거야, 정시만 할 거야 보다는 두 개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같이 준비해 나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내신 대비는 사실 1년에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중간기말 보기 전에 한 달 전쯤부터. 그럼 남아있는 8개월 동안이 정시 준비와 비교과를 같이 준비한다는 느낌으로 가도 괜찮겠습니다.
수능은 국어하고 수학하고 영어,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봅니다. 지금 현재 고1까지 보는 수능에서 좀 변경되는 부분이죠.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한동안 얘기 나왔었던 심화 수학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는 미적분 2, 지금 현재 교육과정으로는 미적분이에요. 미적분 2와 그리고 기하는 보지 않습니다. 즉 현재 교육과정으로 말씀드리면 수1, 수2 그리고 확통까지가 수능에서 수학의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하고 한국사는 그대로 절대평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 국어 시험 볼 때 현재는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중에서 언매볼래, 화작볼래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중3부터는요 그냥 똑같이 국어로 문과건 이과건 상관없이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상대평가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현재 고1과 우리 중3이 바뀌는 가장 큰 차이점이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고1 같은 경우에는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4%, 즉 100명 중에서 4등까지가 1등급, 그 다음에 5등부터 11등까지가 2등급 이렇게 구원이 지어져 있습니다. 학교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1등급 인원이 늘어나겠죠. 우리 학교 학생이 300명이면 12등까지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급 받을 때도 인원수가 많은 학교가 좀 더 유리하거든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전교생이 150명인 것보다는 한 300명 정도 있는 게 조금 더 내가 등급 받기가 좀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9등급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거를 상대평가 5등급제로 우리 중3부터는 바뀌게 됩니다. 1등급이 전교생을 100명으로 봤을 때 1등부터 10등까지가 1등급입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내신이 상대평가 5등급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특목 자사고를 갔을 때 더 유리하다라는 관점도 나쁘지 않고 틀리지 않은데요. 제 생각에는 기존의 특목 자사 친구들이 너무 빡셌어요. 내신 받기가. 공부를 뭐 나도 잘하고 쟤도 잘하고 나도 열심히 하고 쟤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신 받기가 좀 많이 빡세서 실수로 하나 틀렸을 때 뭐 2등급 떨어지거나 아니면 등급 컷이 뭐 98점이 1등급, 96점이 2등급 너무 이렇게 빽빽하게 앞쪽에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았나라고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평가 과목들은 이런 식으로 내가 쟤보다 잘했을 때 등급이 잘 나오는 과목들. 두 번째 절대평가는요. 100점부터 90점까지가 1등급, 그다음에 뭐 89부터 80점까지가 2등급 이런 식으로 내가 일정 점수를 넘어섰을 때 내 등급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중3부터는 절대평가로 평가하는 과목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다 보니까 절대평가 과목보다는 이 상대평가가 많아져서 고3 끝날 때까지 끝까지 내신 대비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난 대학을 가고 싶어라고 판단한다면 상대평가 과목을 끝까지 잘 가져가야 되니까 많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면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두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평가는 누가 더 잘하냐, 절대평가는 기준치 점수를 넘어갔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수시와 정시의 구조를 바꾼다라든지 아니면 뭐 수시에는 전형 유형을 바꾼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바뀔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니까 지금 상태로 말씀을 드릴게요. 즉 수시와 정시를 쓰는 요 구조 자체는요. 체계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수시에서 6개 대학을 쓸 수 있고요. 정시로 3개 대학을 쓰는 게 일반적 경우예요. 같은 대학교를 2개 써도 괜찮은데 보통 6개를 나눠 쓰는 경우가 좀 더 많은 편이죠. 같은 데를 뭐 2개, 3개 쓰는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뭐 추천 전형을 하나를 쓰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을 써서 2개를 쓴다든지 고려대학교에 학교장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계열적 합성 전형을 하나 쓰고요. 그 다음에 고대가 논술 생기니까 논술도 하나 써가지고 3개를 지원하는 거죠. 만약에 같은 날 면접이 겹친다 또는 면접과 논술이 겹치면 못 쓰겠지만 서로 다른 날짜라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대학교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시에서요 합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정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능에서 수능을 잘 볼지 어떨지 자신이 없다 보니까 수시에서 좀 낮춰서 안정 학교들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합격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 정시를 쓸 수가 없어요. 아예 지원이 안 됩니다. 즉 수시에서 좀 안정적으로 해서 흔히 말하는 내가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낮은 학교를 써서 붙어버리면은 수능을 아무리 잘 봐도 정시에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시를 지원할 때는 항상 내가 정시에서 갈 수 있는 나의 수능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교 라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라인에서 같은 라인을 쓸지
아니면 위에로 좀 올릴지 아니면은 좀 더 낮출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6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뭐 서울대 하나를 쓰고요. 연대를 쓰고 고대, 성대, 서강대, 한양대를 하나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번을 맞춰도 괜찮고요. 또는 서울대 하나를 쓰고 연대 2개, 고대 2개, 성균관대 1개 이렇게 해서 6개를 써도 괜찮습니다. 어쨌건 6회만 되는 거고 예전에는 6회 제한이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네가 쓰고 싶은 학교를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좀 내가 좀 대학 가기가 애매해. 성적도 좀 애매하고 좀 이렇게 자신도 없어. 그럴 때는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교들보다 조금 높은 학교부터 낮은 학교까지를 다 쓰는 거죠. 제가 직접 본 학생 중에서 거의 80개 학교까지 쓰는 학생이 있었어요. 서울부터 시작해서 지방권까지 뭐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떤 학생들은 뭐 1개 쓰고 끝내는 학교도 있고요. 아예 수시 안 쓰던 학생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봤더니만 대충 뭐 5점 몇 회 지원하더라. 4점 몇 회였나요? 그래서 이제 6회로 최대 6회까지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천정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얘도 6번, 쟤도 6번이니까 나도 왠지 6번 써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모든 대부분 학생들이 6개 대학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6개와 상관없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카이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디스트 같은 과학기술원들은 여기에는 6회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수시 6개를 쓰고 여기 학교들을 더 추가로 써도 괜찮습니다. 육사, 해사, 공사와 같은 사관학교들 그리고 경찰대, 한국에너지공대, 켄텍이라고 부르고 있죠. 한예종, 그다음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가나사관학교 등 이 학교들은요. 6회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6개를 쓰고 추가로 지원이 가능한데 포항공대, 요즘 말로는 포스텍입니다. 포스텍은 6회에 포함되다 보니까 만약에 포스텍을 쓰고 싶다라면 위에 있는 학교 하나를 제외하고 그 자리에 포스텍을 넣어야 됩니다. 정시는 똑같습니다. 가군, 나군, 다군이고요. 다군이 올해 좀 변화가 있는데 뭐 우리는 3년 뒤니까 좀 나중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3개 정도 군에서 내가 가군에 1개, 나군에 1개, 다군에 1개 총 3번을 쓸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얘기 최저 많이 들어봤습니다. 최저는 대학교에서 우리 학교 올 거면 최소한 이 정도의 자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고려대학교 겁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인문계, 자연계열 일반적인 학과들을 오기 위해서는 국어와 수학과 영어, 탐구는 2과목 평균을 내서 그 4과목 영역 중에서 3개의 합이 7등급 이내, 즉 왼쪽에 있는 것처럼 1등급, 1등급, 5등급, 탐구 2개 평균이 6.5등급 이 친구도 115를 더하면 7이 되는 거죠. 요렇게 더하면 안 되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대학교에서 알아서 잘한 거 3개를 뽑아가지고 내 등급을 갖다가 계산해 줍니다. 위에 있는 학생도 3합 7이 된 거고요. 아래에 있는 학생도 뭐 1, 2, 3 더해서 6이 되겠네요. 3합 6이 되어서 3합 6이나 3합 7이나 기준 조건만 넘어갔기 때문에 둘 다 최저 학력 기준은 통과가 된 겁니다. 이 최저가 앞으로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면서 대학교 입장에서는 고1 때 현재 고1 친구들 1등급과 2등급 그 2개 등급의 학생들이 우리 중3부터는 1등급 하나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에서는 얘가 진짜 예전으로 1등급인지 아니면 예전 2등급인데 1등급으로 보이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할 거예요. 그러면 그 얘가 진짜 몇 등급인지 알기 위해서는 따로 뭔가 아이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즉 내신만을 보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저 학력 기준을 좀 걸지 않을까. 우리 학교를 오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네가 만족해야 돼라는 식으로 최저를 걸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양대학교가 최저 학력이 전혀 없던 학교였는데 올해부터는 최저 학력이 추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의 전형에 최저 학력이 생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우리 아이들이 정시까지도 수능까지도 공부를 꾸준히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는요. 앞에서 교과가 내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내신이 제일 중요한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만 100%를 갖고서 내신 100%로 평가를 하는 학교가 있고요. 내신에다가 비교과 중에서 출결과 봉사 정도만 포함하는 학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이 가장 중요한데 출결과 봉사를 포함하면요. 일반적으로 좀 상위권 대학교를 쓴 친구들은 미인정 결석 같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 3가지가 있는데
미인정 지각이 3개가 있으면은 그게 미인정 결석 1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인정 결석이 3개가 되면은 아무래도 대학교 원서 쓸 때 좀 많이 힘들 거라고 보셔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미인정은 없도록 하시면 되고요. 가족들이 어느 날 다 같이 늦잠을 자서 아빠도 회사를 늦고 나도 학교를 늦는 상황이 된다면은 뭐 아빠는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빠르게 담임쌤 전화를 하셔가지고 애가 아파서 병원 갔다 갈게요라고 말씀을 드리시고, 그리고 병원 가서 진단서 하나 받으셔서 학교에 가서 미인정 대신 질병 지각으로 바꿔주시는 뭐 그런 거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내신에다가요 면접을 같이 보는 학교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내신을 받고 면접까지 보는, 무조건 면접을 가게 되는, 또는 바꿔서 무조건 면접을 볼 기회가 있는 그런 전형들도 있고요.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1단계에서는 교과를 통해서 뽑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 전형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전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과 전형에서는요, 일반적으로 국어하고 영어가 있을 때 국어도 뭐 사단위, 영어도 사단위, 또는 우리 이제 중3부터는요 단위가 아니고 학점으로 바뀝니다. 현재 고1, 고2 학생들도 생기부를 띄워보면은 단위 수가 아닌 학점으로 변경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뭐 고교학점제 거의 망하긴 했는데 사실 시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건 국어하고 영어하고 단위 수가 똑같다라면, 또는 학점 수가 똑같다라면 국어 2등급, 영어 4등급이나 국어 4등급, 영어 2등급이나 똑같이 평가받습니다. 즉 내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등 그 대학교에서 내신을 평가하는 모든 과목을 다 반영을 하는데, 어떠한 과목을 잘 봤냐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합산했을 때 네가 몇 등급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즉 내가 공대를 쓸 건데 수학이 3등급이고 국어하고 영어가 1등급이야. 그래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수학이 3등급이냐 국어 영어가 1등급이냐를 보는 전형이 아니고 국어, 영어, 수학을 합쳐서 전부 다 전체적으로 점수를 내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 쪽은 그냥 등급 자체가 잘 나오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그 학생부 내신에다가 서류를 반영한 학교들이 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국대, 경희대, 고대, 동국대, 성균관대, 경북대, 부산대와 같은 학교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을 주로 보는 전형인데 거기에다가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비교과 영역까지도 조금씩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학교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1등급이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예전식 1등급인지 2등급인지 구분이 안 가니까 그러면 생기부를 좀 봐보자 라는 식으로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작년까지는 제가 아이들한테 최저를 무조건 맞춰야 된다. 근데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뭐 2과목 공부만 하겠다라고 하면은 못 맞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저를 맞추려고 준비를 하면요. 수능까지 제대로 준비를 해야지 그나마 최저를 간신히 맞춘 경우가 좀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겠다라고 달랑 2과목만 공부한다든지 3과목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버리고요. 그냥 정시까지 꾸준히 공부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다음에 교과 반영 방법은요. 어떤 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에다가 뭐 이제 음악, 미술, 체육까지 다 보는 학교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뭐 국어, 영어, 수학, 과학만, 또는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만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모든 전과목을 보는 게 아니고 특정한 한 학기만, 제일 잘하는 한 학기, 또는 제일 잘한 과목들을 쭉 줄 세워서 위에서 10개 정도만,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교과 반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성적으로 가장 유리한 학교를 찾으면 되는데 그건 고3 가서 얘기. 지금은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그냥 모든 과목을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마인드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교과와 그다음에 비교과 영역들, 학교생활기록부라고 하는 생기부 내용을 모두 다 평가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예전에 있던 입학 사정관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도 있어야 되고 비교과도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비교과가 되게 훌륭하면은 우리 학교 교내 말고 교외에서 학교 외에서의 활동도 많고 진행한 게 많다라면은 비교과가 좀 많이 좋으면 내신을 상당 부분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막 4등급짜리 친구가 뭐 중앙대, 경희대를 들어가고 막 6등급짜리가 건대, 동국대를 들어가고 그런 일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그거는 입학 사정관 전형 때고 지금은요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학교에 지원해서
합격할 만한 수준의 내신이 되느냐라는 평가가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아이들 중에서 비교과가 훌륭한 친구들, 비교과가 잘 나온 친구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학업 역량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아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또는 계열과 맞는 계열에 대한 적합성이라든지, 즉 요즘 표현으로는 진로 역량입니다. 그다음에 공동체 역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내신이 첫 번째 허들이고요. 그걸 넘었을 때 내 비교과가 평가받는 식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은데, 우리 학생들은 이걸 싫어해요. 우리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문제집 풀고 학원 가서 수업 듣고 하는 게 되게 싫고, 그냥 학교에서 비교과 활동들 아니면 수행평가, 친구들과 함께하는 팀 프로젝트 등등을 하는 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학교 축제를 위해서, 학교 체육대회를 위해서 한 2주 전, 3주 전부터 그냥 체육대회 준비하고 그거를 그거를 종합행동평가에 써주신다든지 아니면 생기부에 써주시면은 그걸로 왠지 내 내신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좀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못 봐도 비교과가 훌륭하면은 왠지 대학을 잘 갈 거라는 착각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는데요. 요즘 학종은 그때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일단 첫 번째가 내신이고요. 내신이 너무 낮으면은 학수 능력 미달,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뽑아주고요. 내신이 너무 높으면은 좀 의심을 합니다. 얘가 이 정도 좋은 내신 갖고서 왜 우리 학교를 썼을까? 우리 학교 썼다면은 굳이 우리 이 학과를 올릴 필요가 없는데 왜 여기를 썼을까 고민하겠죠. 그러면은 아마도 결론은 얘가 일단은 붙고 나서 나중에 의대를 가든지 뭐 약대를 가든지 어딘가 다른 데를 가려고 안전하게 지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의대 때문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자퇴를 하고 학교를 그만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는 문제가 많은 거죠. 그 아이들의 소중한 등록금도 날아가는 거고요. 학교 자존심도 좀 상하는 거고요. 수업도 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겠죠. 학교에서 이제 애들 뭐 조를 짜서 해야 되는데 조를 짤 만큼의 인원수가 없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학생이 너무 내신이 높아도 또는 우리 학교에 올 만큼 수준의 기준 내신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좀 컷하는 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었는데 우리 중3들은 어차피 이제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지 3년이 지나고서 대학을 가기 때문에 자소서를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겠지만 앞으로 계속 이제 학종 평가 요소에 대한 것들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것들에 맞춰서 준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 특목이나 자사 쓰는 친구들, 그 친구들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텐데 우리 중학교 때 쓰는 자소서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어떠한 활동들을 해왔는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왔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얼만큼의 공동체 역량, 나눔, 협력, 배려, 갈등 관리, 타인 존중 등등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해가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성적 좋은 친구들을 좀 더 쌤들이 잘 써주시는 느낌이에요. 뭐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성적이 좋은데 학생이 좀 쌤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 아니면은 성적은 조금 부족한데 A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럴 땐 이제 평소와 좀 달라지겠죠. 아이가 좀 이쁘고 착하고 수업도 잘 열심히 들어주고 질문도 많이 하고 쌤한테 인사도 잘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쌤들이 직접 쓰시다 보니까 조금 더 잘 써주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선택교과 중요도를 써놨는데요. 이제는 사실 선택교과를 뭐를 듣는 게 좋으냐의 시기는 지났다고 봐요. 대학교마다 뭐 입학처마다 또는 이제 각종 시도교육청마다 너가 여기 학교를 가려면은 이 과목을 듣는 게 좋아라고 거의 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놨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학과만 선택이 된다고 하면은 어떤 교과목을 선택할까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다. 대신 그 교과목을 내가 얼만큼 잘 보냐가 조금 더 중요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그 고교 학점제가 되면은 원래 처음 시작은 고교 학점제가 이제 내가 원하는 과목을 언제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내가 외고기 때문에 물투를 못 들어 물어는 못 들어 그런 일이 없어지게 하는 게 고교 학점제인데 상대평가로 바뀌면서요. 그 고교 학점제의 초반의 취지가 거의 다 이제 희석되고 사라졌다라고 봐도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내신이 제일 중요한 전형, 보통 최저 학력 기준이 있다. 두 번째 학생부 종합, 내신과 비교과를 같이 보는 전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논술 전형은 그 나머지 세 번째입니다. 논술은 이제 우리가 그 대학교에 지원을 해서 대학교에서 출제하는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인문 계열 논술이 있고요. 자연 계열 논술이 있고 크게 두 가지인데 인문 계열 논술 중에서 수학을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문 계열 논술 학교 중에서
수학까지는 아니고 뭐 그래프를 네가 이해할 수 있느냐, 도표를 이행할 수 있느냐, 영어 지문을 활용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학교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열 논술은 보통 수학을 보는 곳이 제일 많고요. 수학 대신 과학을 선택하거나 과학을 갖다가 무조건 출제하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메디컬 다음은 보통 간호학과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논술 보는 학교들 중에서 간호학과가 있는 학교들은 이 정도가 있구나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논술 쪽 가장 큰 이슈는요. 고대가 논술을 다시 부활하는 거죠. 고대가 논술을 이제 폐지했다가 오랜만에 부활을 하는 건데 8년인가 9년이 된 것 같아요. 고대 논술의 가장 포인트는요. 언제 논술을 보냐예요. 언제 논술을 보냐. 우리가 이제 중3이기 때문에 올해 고3, 고2, 고1들이 이제 진행하는 걸 봐도 괜찮겠지만 고대 논술은 기존에는 수능 전에 연대 논술이 있고요. 그리고 수능을 보고 그 이후에 고대 논술을 봤습니다. 즉 학생이 연대 논술은 수능 전에 있으니까 논술을 쓰고 와요. 그리고 수능을 봤는데 수능이 잘 나왔어. 그러면은 내가 정시에서 서울대 충분히 가능하니까 고대는 보러 안 가야지 하고 안 갈 수가 있었습니다. 즉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보통 연대에서 합격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이후에 논술을 보다 보니까 조금 계륵 같은 전형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좀 잘 안 보러 오기도 하다 보니까 그냥 없앴습니다. 없앴다가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없앴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부활하는데 부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면은 원래 처음에 작년 초까지만 해도요. 작년 4월 5일까지만 해도 현재 중3이 고등학교를 갈 때는 1학년은 상대평가, 2학년, 3학년이 절대평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측에서는 얘가 고2, 고3 때 얼만큼의 공부를 했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조금 더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논술을 부활했다라고 보는 게 제 생각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제 논술이 부활이 됐고요. 최저 학력 기준은 4합8 인문 쪽 자연 쪽, 즉 4과목 전부 합해서 8이니까 2등급 4개만 있어도 괜찮겠네요. 근데 경영학과 쪽은 4합5 되게 높습니다. 되게 높은 편이고 우리는 중3 이하니까 아직은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학교마다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다 외우실 필요도 없고요. 다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여기 보시면 뭐 건국대 인문사회 1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국대 인문사회 2가 있습니다. 이화여대도 인문 2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여기는 인문 1이 있고요. 즉 내가 인문 계열, 인문사회 계열을 쓸 건데 그때 학과에 따라서 어떤 학과는 언어 논술을 보고 어떤 학과는 언어에다가 수리를 같이 보는구나. 좀 차이가 있구나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는 이제 자연계열 쪽이고요. 거의 모든 학교들이 수학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수학에서도 범위가 좀 달라요. 미적과 기하와 그리고 확통까지 다 본 학교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뭐 기하가 빠진 학교도 있습니다. 네, 아직 우리는 3년 남았으니까 지금 당장 논술 공부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요. 그냥 저런 게 있나 보다 정도로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올해 이제 이슈들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의대죠. 이제 의대는요, 좀 느낌이 뭐냐면은 내가 정말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야지라기보다는 나 정도면은 의대 한번 써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머님들도 이제 보면요, 처음에는 의대 얘기를 전혀 안 하시던 분들도 의대에 대한 관심이 없던 분들도 의대 인원이 늘고 합격 컷이 내려가는데 의대 가기가 쉬워진데 등등등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왠지 우리 애도 한번 의대를 써봐야 될 것 같은, 의대가 늘어나면서 치대, 약대, 그다음에 뭐 수의대, 한의대 아이들이 좀 더 의대를 가려고 위로 올릴 테니까 그럼 그 아래에 있는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가 비지 않을까, 합격 컷이 내려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현재 올해는 이제 뭐 1,700명 가량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중3들은 2,000명 그대로 가져가니까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숫자 계산은 좀 잘 안 하는 편인데 얘는 그냥 한번 해놨습니다. 현재 의대가 대략 3,000명입니다. 요거 어디 보시면은 3,090명인 데도 있고 요 인원수가 좀 적은 데도 있고 막 그래요. 차이가 뭐냐면 이제 정원 외 정원 내가 있는데 그냥 제일 많은 인원수 가져왔습니다. 대충 3,000명, 치대와 한의대 더하면은 요 두 개, 대충 1,400명. 수의대학대는 대충 2,500명. 이렇게 대충 계산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정확하게 한 명 한 명이 이제 소중한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려고 이런 분위기구나만 말씀드리려고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울대, 연대, 고대 자연공학 계열 학생들이 다 합치면요 5,800명 가량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2,700명 가량의 학생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2,000명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합치게 되면은 작년 수능 응시생이 45만 명이었고요. 그때 그냥 단순하게 45로 나눠주면요 상위 한 3.2%가량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수시와 정시를 나눈 건 아니고요. 단순히 그냥 인원수만 봤을 때 나하고 같이 수능을 보건 수시를 보건 나하고 같이 올해 입시에 뛰어드는 친구들 중에서 대략적으로 상위 3% 정도 수준의 내가 있다라면은 그러면은 의대를 한번 지원했을 때 합격의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증가된 인원을 보면요. 수도권이 아닌 지방대 쪽 위주로 비수도권 위주로 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쪽 특히 지방 쪽 배정이 된 학교들은요. 지역 인재란 전형이 있어요. 얘는 그 지역에서 내가 고등학교 1, 2, 3학년을 전부 다 맞춰야지만 쓸 수 있습니다. 그게 현재 고1까지예요. 현재 고1들은 거기에서 이제 고1, 고2, 고3을 다녀야지만 지역인재 전형, 즉 내가 강원도에 살고 있어, 그럼 강원대학교를, 만약에 뭐 충북 제천에 살고 있어, 그럼 충북대학교를 또는 충남대학교를, 부산에 살고 있어, 그러면 이제 경북대학교, 경남대학교를 이렇게 이제 지원이 되는 건데, 현재 중3부터는요. 중1, 2, 3, 고1, 2, 3, 6년을 나와야 됩니다. 즉 올해 중3이 지금 전학을 가서 뭐 지역인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지방 쪽에서 작년에 간 어머님들이 성공한 거죠. 지금은 이제 그 지역의 아이들만 쓸 수 있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지금 뭐 초등학생이면요. 지금 가도 괜찮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이면요. 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지역에 학원도 좀 많이 있고 학구열도 높고 애들도 공부 열심히 하는 그런 동네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6년간 공부하고서 의대를 가도 괜찮습니다. 지역인재 합격 컷이 좀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지역인재 합격 컷이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지역 쪽에 아이들 자체가 많은 게 아니거든요. 인원수는 큰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지원 가능한 그 아이들도 어차피 의대를 지원할 아이들은 그 정도의 풀 자체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전교 뭐 1등, 2등 정도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인원 자체가 들어가니까 기존에는 1등, 2등만 갈 수 있는 곳을 뭐 3등도 갈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가 초딩이야? 근데 꼭 의사가 되고 싶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얘가 고등학교 가서는 올 1등은 맞기 힘들 것 같아. 정시를 본다 하더라도 수능에서 400점 맞기 힘들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시면요. 내려가시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할 것 같습니다. 대치 쪽 엄마들은 별로 안 가셨고요. 목동 엄마들이 좀 많이 가셨습니다. 이제 지역 인재 전형으로 많이 뽑기 때문에요. 지역 인재를 제외한 일반 전형들도 의대 정원 2,000명을 통해서 늘어난 학과들이 있거든요. 학교들이 서울권을 제외하고 대부분이니까 물론 성균관대학교는 뭐 이제 탑티어 의대인데 성대에는 의대가 이제 의대 캠퍼스가 수원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균관대학교도 좀 증가를 했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이제 의대 가기가 좀 편해진다. 의대 가기가 편해지고 의대 합격 컷이 내려갈 거다. 올해 고3들이 공부 안 하고 못한다 등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다음에 내가 취업을 했는데 회사를 가보니까 회사에서 이거 버티기가 힘들더라. 이제 막 올해 처음 입사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런 회사 생활이 아니다. 나는 가서 막 되게 멋있게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막 이제 그런 걸 원했는데 맨날 혼이나 나고 남아서 잔업이나 하다 보니까 그냥 다시 해볼래 라는 친구들 또는 나는 의대를 갈 수 있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목표가 이공계열이었어. 그러니까 나는 IST 과기원 쪽으로 왔던지 아니면 스카이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도 주변에서 얘기하겠죠. 야 작년에 네 점수면 올해 의대 간다는데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걔네도 살짝 흔들립니다. 어차피 현재 대학생들은 자퇴를 하고서 반수나 재수하는 게 아니고요. 휴학을 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휴학을 하고 올해 수능 대비를 해요. 지금부터. 수능을 봤는데 원하는 만큼 안 나왔어. 그럼 다시 내가 다니던 학교를 다니면 됩니다. 그런데 휴학을 하고서 수능을 봤는데 너무 잘 본 거야. 의대를 썼어. 의대가 붙었어. 그러면 붙은 이후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를 자퇴를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상위권 대학생들과 과기원 쪽 학생들이 직딩들과 함께 이번에 좀 많이 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걱정이 뭐냐면은 얘네들이 모든 과목을 정말 다 잘하는 그런 아이들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요 학생들이 자기들이 자신 있는 과목 한두 개는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로 인해서 얼만큼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대형학원에서 정리해 주겠죠. 저 학생들로 인해서 우리 현역 아이들, 지금 현재 고3 아이들이 최저학력을 맞을 때 밀릴 수밖에 없어요. 위에서 찍어 누르니까 내 등수가 밀려날 수밖에 없겠죠. 그냥 편하게 100분위가 밀립니다. 정확히는 표준 점수인데 그건 복잡하니까 100분위 퍼센테이지가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올해 아이들은 최저를 맞추기가 힘들어. 그럼 반대로 말하면 최저를 정확히 맞추면은 내가 이번 수시에서 조금 더 대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자퇴합니다. 자퇴하니까요, 학교마다 자리가 많이 비어요. 특히 지방 쪽 의대들도 자리가 많이 빕니다. 뭐 지금 뭐 아이들이 뭐 휴학했다 그것도 있긴 있는데, 그거보다는 자퇴를 해가지고 내가 지방 쪽 의대야. 근데 자퇴해서 공부했더니만 메이저 의대, 서울에 있는 뭐 빅5를 갈 수 있어. 그러면 그런 애들 자퇴하고 다시 가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빈자리에 있다 보니까 편입을 생각하는 분들은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 애가 다시 수능 준비하기는 좀 그렇고, 보니까 대학교 1학년 때 학점을 잘 맞아왔거든? 그러면은 편입 준비해서 편입으로 대학을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얘는 그냥 관전 포인트인데 구경하시면 되는데요. 지역 인재를 늘렸고 지역 인재를 뽑으니까 뽑는 이유가 지역별로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경북대 의대를 나왔어 애들이. 근데 얘네가 전부 다 레지던트를 신청할 때, 인턴 신청할 때는 뭐 서울로 오려고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자격증을 딴 이후에 서울로 올라와서 일을 하려고 한다라든지 하면은 지역의 의료 공백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재로 뽑힐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몇 년 동안 있어야 된다라고 좀 못을 박아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필수 의료 쪽이 좀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뭐 흉부외과라든지 아니면은 응급의학과라든지 이런 데가 부족해서 의대 인원을 늘린다고 했으니까, 지역 인재 아이들은 의대를 쓸 때 내가 선택할 그 전공까지도 좀 미리 정하면 어떨까? 저는 붙으면은 첫 번째로 흉부외과를 못 가게 된다면 두 번째로 뭐 응급의학과, 세 번째로 피부과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미리 좀 이제 전공을 지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그 지역 인재로 쓰시는 분들이 좀 싫어하시겠죠? 우리 애도 당연히 나중에 피부과로 가가지고 서울 쪽에서 피부과 개원해서 이제 일을 하고 싶은데, 저렇게 전공을 지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처음에 계획이 안 맞을 테니까 좀 싫어하실 것 같아요. 대신 요거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 근무 몇 년 이상을 해야 된다라고는. 간호학과도 1000명이 지원되어 있어요. 지금 간호학과 쪽은 간호협하고 간호사분들하고 간호사 선생님들이죠. 조금 지금 사이가 안 좋아요. 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긴 한데, 간호학과는 간호사 선생님이 부족해서 많이 뽑겠다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일하시는 그 처우들을 좀 많이 개선을 해줄 필요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많이 뽑는다고 해결책이 아니고요. 많이 뽑아도 또 그만두면 똑같으니까 간호사분들의 그 근무 환경에 대한 개선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의사 쪽에서는 이제 한의대 쪽에서는 한의대 정원을 오히려 축소하자는 제안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3부터는요, 의대 가고 싶으면은 일반고 기준 잡았을 때 무조건 내신 1.0, 2등급 단 하나도 허용이 안 되고, 그리고 수능 최저, 그 어렵다는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고요. 거기에 좋은 생기부를 갖고 있을 때 아마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학과와 첨단학과입니다. 여기 네모난 박스 쳐 있는 걸 잠깐 보시면요. 왼쪽은 계약학과인데 네모 박스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뭐 SK 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 LG U+, LG 디스플레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저희 때는 뭐 삼성, 현대, 기아 이런 회사들이 제일 이제 좀 인기가 많았는데, 요즘 친구들한테는요 네카라 쿠베라고 해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민 뭐 이런 데들, 이런 학교들이 좀 더 인기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요 학과들은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고려대학교 스마트 모빌리티 학과를 합격을 했어요. 나는 현대자동차에 취업된 거와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약학과는 내가 그 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현대자동차의 신입사원이 되는 느낌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인원들은요, 교육부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와
학교가 서로 이제 합의해가지고 요만큼의 인원을 우리가 니네 학교 데려갈게라고 선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삼성전자가 역시 성균관대학교에, 그다음에 삼성이 연세대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대도 있고요. 즉 좀 유명한 학교 잘하는 곳은 삼성에서 다 데려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대신 이제 이 계약학과는 내가 학과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반도체공학과, 자, 공부하는데 괜찮았어. 재밌었어. 잘 다녔어.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취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일을 할 때는 또 다른 거죠. 이 느낌이. 그러니까 도저히 난 못하겠어, 일을. 의무, 복무 기간 같은 게 있긴 있는데요. 내가 그걸 다 못 채우겠어. 그래서 중간에 만약에 퇴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 입학마저도 캔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학과를 선택할 때는요, 좀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얘가 이제 대학교 가서 취업까지 결정이 되니까 되게 좋고 괜찮거든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단순히 저런 회사를 위해서 저 학과를 쓰는 건지, 아니면은 저쪽 분야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취업까지 되는 데를 쓰는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계약학과는요, 부모님과 학생이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한 이후에 지원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학기 중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방학 중에는 저 회사에 가서 뭐 인턴처럼 일을 좀 배우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기에는 조금 부족한 좀 빡센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취업이 거의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 저한테 갈래 물어보면 저 같으면 당연히 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요, 첨단학과입니다. 계약학과랑은 달라요. 여기는요. 고려대학교 계약학과는 반도체 공학과, 4세대 통신, 스마트 모빌리티 이런 학교들이 있는 거고요. 첨단학과에는 전기전자공학부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이쪽은 이제 교육부 소속이고요. 교육부 소속이고 취업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졸업한 다음에 취업을 알아서 해야 되고, 여기 보시면 학과 이름들이 다 최근 유명한 학과들, 유명한 파트들이죠. 인공지능, 그 다음에 뭐 금융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 여기는 뭐 워낙에 유명한 곳이고, 요 아래쪽에 있는 걸 보시면은 바이오로직스, 혁신 신약 이런 학과들이 있는데요. 약대가 있고요. 약대가 있고 약학과가 있다라고 그냥 표현해 볼게요. 약대는 내가 졸업을 했을 때 약사 자격증을 받아서 약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대학을 약대라고 했을 때, 얘네는 약학과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대와 거의 똑같이 배웁니다. 거의 비슷하게 배워요. 그런데 졸업했을 때 약사 자격증을 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보통 약사가 아니니까 저렇게 공부를 하면은 뭐 제약회사 쪽으로 아무래도 많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겠죠. 그래서 요 학과들은 이제 약학과라고 표현을 할게요. 약사는 될 수 없지만 약학과와 거의 동일한 걸 배운다. 그래서 약대분들하고 약사님들은 좀 싫어하고 계십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모집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인원이 별로 없는데, 이쪽에 인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뭐 제약학과를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에서 취업을 해가지고 일정 수준의 이제 그 힘을 가졌을 때, 아니 우리도 그럼 똑같이 배우는데 약사 자격증 받게 해주세요로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약대 쪽에서는 조금 싫어하는 뭐 그런 학과라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첨단 학과가 되는 거고요. 서울대학교가 정말 오랜만에 순증, 기존에 있던 인원에서 일부분을 띄워온 게 아니고 새롭게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랜만에 서울대, 고대, 연대 같은 학교들이 인원이 증가해서, 이때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연대 갈 정도 수준의 아이가 서울대 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뭐 그래도 별로 그렇게 틀린 건 아닌데, 사실 이제 정확히는 이제 서울대를 갈 만한 친구들끼리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경쟁률은 넘쳐나는 상태니까 기존에 5대1이면 떨어졌을 내 실력인데 4대1에서 붙었다는 느낌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첨단학과는 올해도 또 한 번 증원을 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증원이, 현재 우리 대학교가 1000명을 뽑아. 그러면 첨단학과에서 50명을 더 뽑게 되면요, 전체 정원이 105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학과에서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어차피 정원 자체가 늘어나는 거니까. 계약학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고민이 필요한 거고요.
의대 쪽으로 아이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의대 쪽 관심이 많아서 의대로 애들이 빠지니까 계약학과가 기존에 비해서 좀 합격 컷이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의대를 쓸 때 의대를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꼭 의사가 아니고 그 주변에 이제 권유라든지 내 성적이면 되지 않을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쓴다고 하면요. 의대도 쓰고 아마 저런 학과들도 같이 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크게 낮아지지도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대 쓰는 애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의대 때문에 이 학과들의 합격 컷이 낮아질 거라는 기대는 좀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요 무전공은 다른 학과가 좀 싫어하죠. 자료는 서울대 거고요. 무전공 얘기가 많고 사실 의대 증원을 빼면은 올해 제일 큰 이슈는 무전공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그 대입 공정성 방안이라고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갑작스럽게 정시 40%로 는 적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교과 역량들, 그 당시에는 이제 스펙이 되었겠죠. 스펙을 채우는 게 이제 외적인 요소들이 많이 작용하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말고 깔끔하게 정시를 늘리자라고 해서 현재 상위 15개 대학교들은 정시를 40%를 뽑고 있어요. 자, 100명 중에서 40%가 정시입니다. 40명이 정시예요. 근데 이 무전공은 뭐냐면은 내가 대학교를 서울대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서 서울대 1학년 들어가서 일정 학기가 지난 이후에 내가 원하는 학과를 선택해서 가는 게 무전공이에요. 근데 무전공도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거는 진짜 생 무전공. 나는 서울대 1학년이야.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학과 선택해서 갈 수 있어. 이게 무전공입니다. 기존에도 무전공 대신 이제 뭐 자유전공 같은 게 있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요. 자유전공 학생들이 100명인데 우리 100명 중에서 100명이 전부 다 컴공을 가고 싶어. 그럼 컴공에서는 인원수를 자릅니다. 상위 등급 1등부터 10등까지는 우리 컴공에서 받아줄게. 나머지 90명 니네는 또 다른 데로 가라고 이렇게 잘라놓는 거. 그게 지금까지의 자유전공인데요. 이 무전공은 그게 없습니다. 100명이 전부 다 컴공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괜찮거든요. 왜냐면 자유전공 갔다가 내가 원하는 학과에 못 가게 되면은 재수를 한다든지 다른 생각할 텐데 이 무전공은 내가 원하는 학과를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의대와 간호대, 치대, 약대, 예술계열, 그다음에 선생님이 되는 사범계열 안 됩니다. 라이센스가 필요한 그쪽 제외하고서는요. 아무 학과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교에서 아이들을 뽑을 때 얘가 어딜 갈지 모르니까 이 학생이 어떠한 진로 역량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학과를 원했는지,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지를 크게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제 부전공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걸 뽑기가 좀 애매해지죠. 그래서 얘는 보통 정시에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광역선발이에요. 내가 서울대학교 공대 1학년이 됩니다. 그럼 나는 공대 1학년이니까 내가 학과를 선택할 때 그 공대 내에서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거의 다 컴공 가겠죠. 친구들이 이제 요즘 추세라면은. 나는 공대 내에서만 갈 수 있는 거지 내가 공대 1학년이면은 따로 뭐 인문사회나 상경계열은 아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광역선발, 무전공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유형 1번 생 무전공은 한 5% 정도만,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광역선발은 20% 정도예요. 그럼 이 아래 거는 그래도 얘가 공대를 오고 싶어 했는지 자연과학대를 오고 싶어 했는지 상경과 계열을 오고 싶어 했는지 인문 쪽인지 어문 쪽인지 또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 아이가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환경까지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요. 수시에서도 활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무전공을 선택을 했어요. 무전공을 가고 싶어. 무전공으로 가는 이유는 한 가지죠. 사실요. 그냥 컴공 쓰려고 했더니만 성적이 안 돼. 그런데 컴공을 가고 싶어. 다른 학교 컴공 말고 이 학교 컴공을 가고 싶어. 그러니까 무전공을 쓰는 거죠. 무전공을 쓰게 되면은 작년까지 얘기 많았었던 이과 침공, 이과 학생들이 문과 쪽으로 옮겨서 정시를 쓰고 그 다음에 그 합격을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굳이 문과 걸 쓰느니 무전공 쓰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수학과 물리 역량을 갖고 있는 학생 같으면요, 이렇게 요 학교들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무전공 전형 중에서 두 번째 거 광역 선발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역은 어쨌건 뭐 공대 쪽 올 거니까 수학 물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 학교들은요 수학만 잘 해도 괜찮답니다. 산업 시스템 공학과, 식품산업관리학과, 경영학과, 수학과, AI 소프트웨어학부
바꿔 표현하면 물리 안 했어? 그럼 여기 못 써? 여기 써야 돼? 라고 이해해도 크게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전공은 무조건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광역선발 같은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좀 봐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까지는 이제 강제적으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올해는 좀 무전공이 서연고 다 해도 인원이 크게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아마 내년부터는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일단은 대학교는요,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이런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라든지 국립대학 육성 금액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되게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우리가 이 돈 줄 테니까 너네 시킨 대로 해라고 하면 거의 시킨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올 초에는요, 아니 올 초가 아니고 이제 무전공 초반에 작년에 그때는 올해부터 무조건 30% 무전공으로 뽑아였는데 지금 올해까지는 그냥 아니야, 올해는 그냥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고 대신 30%에 가까울수록 좀 좋은 평가해 줄게, 바꾸면서 돈 좀 많이 줄게라고 그런 분위기로 잡혀 있습니다. 네, 그런 상태가 될 거고요. 만약에 30%가 되면 우리 중3 때부터는요, 서울대학교 700명가량을 무전공으로 뽑을 겁니다. 연대는 630명가량을, 고대는 880명을 무전공으로 뽑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써먹을 거냐. 처음 계획대로 우리가 고교학점제가 진행이 되어서 중3에서 고1 올라갔을 때 1학년만 내신을 상대평가로 반영하고 2, 3학년 때 절대평가라면은 굳이 무전공을 선택하기보다는 정말로 내가 어딜 갈지 몰라, 나는 뭐가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일단 배워보고 결정할래 라고 한다면은 무전공을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고1, 고2, 고3 때 고2, 고3이 절대평가만 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냥 듣고 싶은 거 다 듣고 나서 성적 잘 받아서 그냥 일반 방법으로 가도, 일반 학과를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2, 고3 때도 전부 싹 다 상대평가거든요. 근데 고1 때 보니까 나는 내가 1.0 받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 자리가 두세 개가 있네. 근데 고2, 고3도 전부 다 싹 다 상대평가네. 그러면은 차라리 내 진로와 관계되어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어려운 과목을 공부하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무전공 쪽으로 미리 예상을 하고서 무전공을 선택한다는 느낌보다는 나중에 무전공을 써야지라는 마음가짐으로 내신 받기 편한 과목만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역선발 말고 여기 있는 요거 말고 위에 거 아예 열린 전공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열린 전공은 또 거의 대부분이 정시 모집이니까요, 그냥 수능 공부 쭉 진행해도 괜찮겠네요. 자, 서울대학교가 2월 달에 이제 포럼을 열고서 그때 나왔던 내용인데, 정시를 40%에서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데 사실 서울대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40%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가게 해주세요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그 2028 입시 개편안이라든지 기타 등등 올해 나왔던 여러 가지를 보면요, 조금 이렇게 해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때? 니네가 한번 해볼래? 라는 느낌이 좀 많아요. 서울대는 아예 정시를 좀 줄여주세요, 또는 우리가 줄일 겁니다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대학교에서요, 지역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균. 전교 1등과 2등이 받거나 문과 1등, 이과 1등이 받는 그런 지역균형 티켓입니다. 추천받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각 학교마다 2명씩 추천을 받고 있어서요. 이게 이제 3명으로 1명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역균형에서 최저가 폐지됩니다. 왜냐면 저는 인천 사니까 인천 쪽만 하더라도 그래도 애들이 공부할 만큼 뭐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집 근처에 학원도 없고 공부할 때도 마땅치가 않아. 그래서 공부할 곳이 적어. 내가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배우기가 힘들어. 물론 인강 들으면 되는데 인강과 형광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저 때문에 좀 지방 쪽 친구들이 대학을 많이 못 가는, 제가 지방 하는데 저도 지방 살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인천입니다. 지방 쪽 아이들이 좀 많이 못 오다 보니까 최저를 폐지하고 학교별로 3명을 늘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고 친화적인 그런 얘기로 볼 수도 있는데, 안 좋게 보면요, 최저 준비, 수능 준비를 못하는 학생들은 다른 곳도 많이 있죠. 제일 대표적인 게 요즘 같으면은 제일 핫하고 있는 IB 계열. IB 교육받는 아이들은 수능 준비가 거의 안 됩니다. 최저가 있는 전형은 거의 못 써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재고라든지 과고라든지 이런 학교들, 그런 학교들도 수능 대비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할 게 많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그래서 최저까지 폐지해버리게 되면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도 좀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즉 지방 일반고만을 위한 그런 개편은 아니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뭐 서울대는
본인들이 말하는 얘기가 거의 다 그대로 그냥 진짜로 믿으면 되니까요. 여기저기 많은 지역의 아이들을 뽑기 위해서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3등까지 추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등애가 저는 무조건 의대만 쓸 거기 때문에 추천 안 받을게요 라면 4등한테 넘어가기도 합니다. 자, 정시에서 교과평가를 강화한답니다. 2028년도 서울대학교는 정시에서 교과평가, 즉 학교에서 받은 내신 등등을 좀 더 보겠대요. 얘는 일반고를 위한 게 맞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은 뭐 휘문이나 세화나 뭐 단대국어라든지 이런 친구들 같으면요, 내신 따기가 더럽게 힘들거든요. 그 학교에서는 뭐 내신은 3등급, 4등급인데 수능 봤을 때 올 1등급 이상의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내가 내신이 부족해서 수시는 못 쓰니까 정시로 도전했는데 아깝게 서울대를 못 갔어요. 그러면은 1년 더 공부해서 정시로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서울대가 교과평가를 강화하게 되면요, 일단은 수능으로 선발한 뒤에 2단계에서 수능과 교과 역량평가 40%, 즉 내신이라든지 비교과 쪽을 좀 더 보겠다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현역들이 조금 더 대학 가기가 유리해지죠. 왜냐하면 그 교육 특구 쪽에서 내신은 부족한데 수능만 잘 보는 아이들이 여기서 힘들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일반고를 위한 방법이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게다가 1단계가 수능으로 뽑고 나서 2단계에서 교과역량평가인데, 우리가 흔히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요, 그 2단계에서 보는 평가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하니까 1단계가 통과가 됐겠죠. 나하고 쟤하고 차이가 크면 모를까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1단계가 통과가 된 거고,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내신이라든지 비교과 영역에 따라서 합격이 결정될 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자세히 나올 테니까요, 좀 더 지켜보면 되고요. 면접이 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SNU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겠죠. 역량평가 면접해가지고 창의적 문제 해결과 융합적 과제 수행과 분석적 주제 토론 면접입니다. 예, 멋있어요. 토론 면접은 아이들이 좀 많이 겪어보지 못했을 텐데, 토론 면접 쪽은 이제 물론 뭐 IB 교육과정 하는 친구들은 많이 겪겠죠. 토론 쪽은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그 참을성이 없고 남의 말 잘 못 듣거든요. 말을 싸움하는 거 보면은 다 끊어요. 서로 계속 끊어 말을. 그런 친구들은 토론 면접 잘 보기 힘듭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MMI라고 해서요, 다중 미니 면접인데 수시에서 이것도 좀 추가시키겠다. 지금 현재는 의대 쪽에서만 보고 있는 형태입니다. 상황을 제시해주고 그 상황에서 네가 어떤 선택할지를 갖다가 한 6개 군데 방을 돌면서, 또는 뭐 4개도 있죠. 6개 돌면서 내가 면접을 보는 게 저게 MMI인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수시 면접에도 추가를 시키겠다. 면접을 좀 많이 강화하는 느낌도 드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요즘 아이들이 면접을 잘 못 봅니다. 첫 번째로 어른과 대화가 잘 안 돼요. 대화하기 힘들어해요.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겁내하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잘 못 봐요. 게다가 대화를 어른과 한 적이 없다 보니까 면접 볼 때 많이 쫄기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을 다 못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대 거 내용을 보면은 아이가 대답 못하고 우물쭈물하면은 우리가 좀 힌트를 줄게라는 뉘앙스도 좀 보여요. 그래서 이제 면접에서 그 아이를 제대로 된 역량을 평가하겠다는 얘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같이 보는 게 얘가 과연 의대 간다고 자퇴를 할까 안 할까, 정말로 우리 학과를 원해서 온 걸까, 그런 것을 같이 좀 평가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고교학점제는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제 그냥 이름만 남았을 뿐이지 그냥 없는 거와 마찬가지가 아닐까라 보고 있어요. 고교학점제의 처음 취지는요, 내가 외고를 갔습니다. 외고를 갔는데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수학이 너무 재밌어진 거야. 중학교 때는 그렇게 싫었는데 외고 가니까 수학이 너무 좋아. 수학을 더 하고 싶어. 기하를 하고 싶어. 심화 수학을 하고 싶어. 막 수학에 대한 막 사랑이 막 샘솟았어. 그런데 우리 학교는 그런 수업이 없어. 그래서 못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게 네가 어떠한 고등학교인지든지 간에 원하는 과목은 다 선택해서 그렇게 만들어 줄게 했던 게 고교학점제예요. 대신 네가 외고인데 네가 기하를 듣게 될 경우에 너처럼 기하 듣는 애들이 별로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원수가 적으니까 등급 받기가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과목들은 절대 평가를 보게 해줄게. 부담 갖지 말고 들어. 너의 꿈과 끼를 위해서 진로에서 다 선택해라고 해놓은 게 고교학점제인데, 고2, 고3을 다시 상대평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면 나의 진로를 위해서 선택하기 전에 이 과목이 점수 받기 편한 과목인가,
이 과목을 듣는 친구들의 머릿수는 몇 명 정도가 되는가, 이 과목의 기출문제는 어떠한 수준인가를 먼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남아는 있지만 사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요, 뭐 거의 없어졌다라고, 거의 뭐 폐지된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 듣거나 옆에 학교 가서 듣거나 온라인 듣거나 다 가능합니다. 우리 인천분들은 꿈두레라고 치시면요, 꿈두레, 그러면 이제 요 과목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로 이동이 되는데, 지금은 뭐 선택권이 보장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학교에서 배우면은 우리 학교 쌤들이 세특을 써주시니까 좀 잘 써줄 거야. 근데 다른 학교에서 배우거나 온라인에서 배우게 되면은 과연 그분들이 세특을 잘 써주실까에 대한 것도 좀 살짝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요, 우리 학교에 있는 과목들로 끝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올해 중3 이하 엄마들은요, 학교마다 입학 설명을 할 겁니다. 우리 학교는 올해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을 수업을 할 거고 진행을 할 거고, 우리 학교는 뭐 수능 중심 학교고 우리는 수시 중심 학교고 우리 학교는 비교과가 많고 적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 과정 편제예요. 우리 학교는 올해 1학년 학생들은 1학년 때 이러한 과목을 듣고 2학년 올라갈 때는 고교학점제니까 여기 있는 모든 걸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다만 학교 자체적으로는 요만큼 할게요라고 할 겁니다. 그럼 그 요만큼이 뭔지, 그 학교에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서 어떠한 교과목이 오픈이 되는지 그걸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 아이 진로에 맞춰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올해 중3 친구들이 고등학교 갈 때는요, 이렇게 책 이름이 좀 바뀝니다. 수1이 대수로 바뀌고요, 수2가 미적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미적분이 미적분2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학원에서 수2까지 했어요 라는 얘기는 바뀌게 되는 교과서에서는 미적분 1까지 했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어떤 분들이 아이들이 이제 미적분도 안 배우고 대학을 가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건 이제 수2라는 이름을 보고 오해하신 거고, 현재도 미적분 다 배우고 있습니다. 대신 초월함수, 지수, 로그, 삼각함수, 뭐 고로함수에 대한 미적분은요, 여기 미적분 2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빨간색 체크박스는요, 얘네들은 전부 다 절대평가예요. 얘는 절대평가고 이 위에는 싹 다 상대평가입니다. 독서 토론과 글쓰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상대평가인데 어떻게 시험 볼까요? 교과서는 뭘 쓸까요? 좀 많이 고민이 되는 거죠. 글쓰기니까 써야 될 것 같아요. 직접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 써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쓰는 시험을 보면은 논술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서논술형 평가가 강화가 되고 학교에서 보는 내신 점수 자체를 서논술형 평가로도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수업들도 이제 앞으로 상대평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상대평가 과목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할 게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고3 때까지 좀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탐2는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EBS 50% 연계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EBS 연계는 유지가 되는 상태고요. 국어는 지금은 언매냐 화작이냐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요. 왼쪽이구나. 여기다 이제 두 과목 중 언매나 화작을 선택인데, 이제는 중3부터는요 그냥 공통이에요. 국어도 다 똑같은 걸 봅니다. 영어는 당연히 다 똑같은 걸 보고 있고요. 수학도 똑같은 걸 봐요. 그다음에 과학도 내가 문과지만 통합 과학을, 내가 이과지만 통합 사회를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이과 모두 똑같은 걸 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걱정거리는 이과 애들이 아무래도 수학을 잘하니까 우리 애가 수학 때문에 힘들면 어떡해요 라는 얘기를 하실 텐데, 그러면 보통 그런 친구들은 문과거든요. 문과 친구는 또 국어랑 영어를 잘 볼 거예요. 근데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국어 쪽에서 좀 더 성적을 끄집어올려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탐, 과탐을 보긴 보는데 따로 봐요. 사탐 따로 보고 과탐 따로 보고. 그러면은 대학교에서 정시에서 너가 과탐을 들어야지만 우리 학교 지원이 가능해 라고 되어 있던 것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요. 많이 없어진 상태고, 그렇다면 이제 사탐, 과탐을 따로따로 봐서 대학교를 지원할 때 중요해진 거는 이제 가산점이죠. 우리 학과를 쓸 경우에, 우리 학교 쓸 경우에 네가 과탐을 봤어. 가산점 몇 % 줄게. 문과야. 우리가 문과인데 우리 학과 쓸 때 너가 사탐을 봤어. 그럼 우리가 거기다가 가산 점수 몇 점을 줄게. 이게 가산점인데 요거는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문이과에 대한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남아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소설 쓴 겁니다. 사탐과 과탐에 대해서 좀 소설 써본 건데, 통합사의 통합과학이 너무 쉽다라고, 너무 쉬울 것 같다, 너무 평이하지 않을까, 거기서 그렇게 오랫동안 문제 뽑아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쟁에 관계된 지문을 주고 나서 1번 문제 역사, 2번 문제 경제, 3번 문제 윤리 이렇게 문제를 내면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왜? 통세는 저기다 들어있거든요. 통세 역사에는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사탐에서 문제를 주거나 과탐에서도 한 번에 한 지문 하나의 실험 안에 물리와 화학과 생명이 같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탐과 과탐을 이렇게 내면은 되게 어려워질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조만간에 그 교육과정 평가원 쪽에서요 예시 문항을 주겠죠. 이런 식으로 사탐 낼 거고 과탐 낼 겁니다라고. 우리는 고2 때 수학, 과학, 사회를 다 배울 거예요. 고3 때 그때 배우는 사탐 과목, 과탐 과목 수능 보는 게 아니고 고1 때 배웠던 통합과학 1, 2로 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시 변화 야생을 잠깐 얘기해 볼게요. 자, 수시 변화 야생인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30초만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수시 가장 대표적인 변화 야생들은요. 첫 번째가 5등급제로 바뀌기 때문에 상대평가 5등급제에 대한 평가를 대학교 측에서 어떻게 할지가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대평가 5등급제가 되게 되면은 올해 현재 중3들이 대학 갈 때 이 친구가 1등급인데 진짜 1등급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확인 과정을 좀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표준 편차가 삭제가 됩니다. 현재는 그 생기부에 보시면요. 표준 편차라는 게 있어요. 표준 편차는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아이들이 멀리 떨어져 있느냐, 즉 그 학교 아이들이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이냐 차이가 많은 수준의 아이들이냐를 보는 건데 표준 편차를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하세요. 표편이 사라지니까 지금은 표편의 숫자가 작을수록 한 자릿수면은 뭐 특목 자사고 쪽 아니면 뭐 이제 갑방고 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뭐 15, 17, 18, 20 넘어가면은 일반고니까 표편을 보고서 그 학교가 어떤 유형의 학교인지를 알 수 있었는데 표편이 삭제가 되면서 더 이상 블라인드 평가상에서 알 수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작년에 나온 건데 뭐라고 써있냐면요. 어딨냐? 학교 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현황, 즉 어떠한 교과목을 배웠는지, 과목별 학습 내용과 평가 방법 등을 대학교에 추가적으로 제공을 한답니다. 우리 학교는 이렇게 수업을 했고요.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게 되면은 표편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 학교를 봤더니 여기는 1학년 1학기 때 중간고사에 수학상 전체를 다 시험을 보고요. 기말 때 수학화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 수원 시험을 봐요. 그리고 고2 올라가서 1학기 때 수투를 보고 기하와 확통을 같이 하면서 고2 2학기 때부터는 심화 수학, 고급 수학이 깔려요. 얘는 일반고는 절대 아니죠. 못해도 전국 단위 자사고급 정도는 되겠죠. 그러면은 표편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지금도 알 수 있었는데 거기에 추가적인 정보를 더 제공을 한다고 하면은 어쩌면 그 학교들에 대해서 대학교 측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어떤 학교인지도 뭐 특정 지을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라인드 평가기 때문에 일반고가 더 유리하다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면요. 학교에 대한 구분은 정확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일반고와 뭐 자사고와 외고 특목, 외고 뭐 과고가 있는데 일반고하고 과고 애들이 같은 학교에서 싸우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뭐
외대부고라든지 뭐 상상고나 하나고 같은 아이들, 뭐 그런 아이들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백석고 아이가 같이 지원해 싸우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대학교 측에서도 일반고 애들을 걔네들과 비교를 해서 누가 더 월등히 뛰어나냐 보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일반고 애들은 일반고끼리의 비교를 좀 많이 할 것 같고요. 자사고는 자사고끼리의 비교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편이 삭제되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구분을 할 수 없다는 제 생각이 틀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 구분은 여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지금 현재 고교 등급제는 그 산불 정책에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어느 고등학교가 제일 잘하는 고등학교고 그 아래는 어떤 학교가 있는지를 대학교에서 등급을 매길 수 없게 고교 서열하죠. 고교 서열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네, 못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요. 못하게 되어 있고 수시에서는 일단 표편이 삭제가 되는 거고 등급이 바뀌기 때문에 5등급제로 바뀌니까 아마 그 5등급 안에서도 이 1등급 학생이 정말 1인지 아닌지를 보기 위해서 최저를 추가해 보던지 아니면 새로운 평가 양식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거 할 거면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귀찮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서류를 반영을 할까 아니면 면접을 좀 볼까 또는 뭐 논술을 좀 봐볼까 또는 불러가지고 우리가 직접 아이들한테 뭔가 또 다른 평가를 해볼까 등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새로운 게 수시에서 교과 전형에 추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요. 이게 교과인지 종합인지 구분이 안 가요. 종합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합하고 교과하고 첫 번째는 교과는 뭐 내신을 60% 보겠다. 종합은 내신을 40% 비교과를 60% 보겠다.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교과 종합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뭐 학생부 융복합 전형 막 이렇게 멋있게 또 만들어서 새로운 전형이 하나 좀 나오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원래 4년 예고제니까 뭐 지금 상태 그대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4년 예고제였으면 무전공과 의대가 이런 식의 갑자기 바뀌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렇게 변화가 될 것 같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중3들은 그냥 고민하지 말고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일반 고민은 무조건 올 1등급 맞겠다. 2등급 하나도 없게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지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비교과도 같이 챙기면 좀 더 좋겠네요. 정시는 이게 제일 문제인데 40%를 유지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아래에 있는 학교들 건대, 경대, 고대, 광대, 동대, 서강, 서울, 시립,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까지를 정시에서 40% 뽑고 있습니다. 이 학교 외에 나머지 학교들은요. 대학교 자율이에요. 그래서 정시가 뭐 15%, 20% 학교들도 있습니다. 얘네만 40%를 걸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 학교들이 학생부 종합으로 엄청 뽑았었거든요. 엄청 뽑았었는데 학생부 종합으로 많이 뽑을 때 거의 뭐 수시 80%, 정시 20%의 비율이었는데 그 당시에 재수생들 특히 이제 그 교육 특구 쪽에 있던 갑방고를 나온 정말 훌륭한 일반고를 나온 학생들이 정시로 가기가 힘들었죠. 조금밖에 안 뽑았으니까. 근데 이렇게 바뀌고 나서 걔네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유지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은요. 만약에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요. 정시로 가는 것도 우리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고등학교를 선택을 할 때 그 학교에 가서 우리 아이가 내신을 혹시 못 받았을 때 그때 정시 준비를 잘 할 수 있을지를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정시 40%가 줄어들지도 몰라요. 대학교 입장에서는 줄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줄어든대요. 줄어들어서 얼마큼 줄지 모르겠지만 뭐 순차적으로 35%, 뭐 30%, 20%에서 20%까지 줄어든다고 하면요. 정시가 줄면은 늘어나는 건 당연히 수시겠죠. 수시에서는 아무래도 종합을 많이 뽑겠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더 집중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발표할지 모르겠습니다. 발표한 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주대학교가요. 내년부터 올해부터 수능 없이 의대도 진학이 가능하게 지금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저번에 수업했던 표선고 있었죠? 표선고 아이들이 수능 준비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IB로 표선고 학생들이 제주대를 그것도 의대를 가게 된다라면은 IB 교육이 정말 대단하고 좋은 교육이 돼버릴 수밖에 없겠죠. 외부에서 봤을 때. 물론 저는 IB를 찬성하고요. IB를 찬성하고 만약에 제가 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저도 IB를 받고 싶어요. IB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절대 싫어하지 않는데 걱정이 좀 많을 뿐이에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제주도 쪽에서 표선고가 IB를 받고 있으니까 얘네가 수능 보기 힘들거든요. IB 마지막 최종 평가랑 수능하고 거의 겹쳐요. 일정 자체가. 그래서 수능 준비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도학교에서
의대 진학을 의대를 뽑을 때 수능 없이 뽑는 게 아무래도 이 표선고를 조금 일정 부분 좀 생각한 게 아닐까. 그래서 표선고가 IB로 제주대학교 의대를 가게 되면은 그해 뉴스는 올해 뉴스 하이라이트는 정해져 있는 거죠. IB 성공, IB 대박, 뭐 IB 의대까지, 역시 IB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주대가 이렇게 이제 의대까지 갈 수 있게. 그럼 이제 뭐 제주 교육감님한테는 되게 좋은 뉴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거리가 현재 정시를 많이 뽑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고1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는 이런 얘기 별로 안 해요. 근데 고1 1학기 끝나고 2학기가 끝나갈 때쯤 엄마 나는 수시에서 내신을 잘 챙겨서 의대를 갈 거예요 라고 했는데 봤더니 이게 아니거든. 게다가 준비하는 것도 많거든. 힘들거든. 시험 때 계속 공부해야 되거든. 게다가 성적이 안 나왔을 때 엄마 아빠한테 바로바로 평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너 이번에 시험 잘 봐서 몇 등급 나와서 성적표 갖고 와봐 해야 되니까 그게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난 정시할 거야. 수시 아무 의미 없다고. 비교과 아무 의미 없다고. 내신 받아서 거기서 또 어디다 쓰냐고. 난 오로지 정시만 할 거라고. 정시할 거니까 내신 버릴 테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라는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학교에서 받는 내신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는 오로지 수능에 올인해서 정시만 보고 정시로 40%를 뽑으니까 나는 정시로 대학교를 갈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내신 갖고 잔소리 하지 마 라고 하면요. 걔는 정시 준비하는 게 아니고 공부하기 싫은 애입니다. 예. 진지하게 아이와 상담을 해보셔야 돼요. 엄마 나는 정시를 할 건데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정시에도 나오니까 학교 내신은 그냥 열심히 보겠지만 학교 내신을 갖다가 너무 최선을 다한다든지 학교에는 비교과 활동을 최선을 다한다든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지필고사 쪽에 집중을 할게요 라고 하는 애들은 정시를 준비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애들은 학교 시험이 끝났다고 놀지도 않고요. 학교 시험이 끝난 그 주에 아니면 그 다음 주에 학교에서 하는 비교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도 안 하고요.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하건 축제를 하건 신경 안 쓰고 혼자 독서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정시입니다. 진짜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너는 정시한다는 애가 왜 시험 끝났는데 애들하고 또 탕후루를 먹고 마라탕을 조지고서는 코노 가서 놀다가 홍대까지 갔다 오니 이런 애들은 정시가 아닙니다. 걔네들은 혼내줘야 돼요. 등장을 때려서라도 고쳐야 됩니다. 그런 친구들은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이제 너네 때는 우리 아이가 만약 내년에 그런 얘기 하면은 너네 때는 정시에서도 내신을 많이 본다. 그래서 네가 수능만 잘 본다고 해서 대학을 정시에 잘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신도 같이 공부를 해라. 니네 학교에서도 상위 10%에 못 드는 네가 과연 전국에서 상위 10% 들 수 있을까? 아니야. 그거는 같이 공부를 해야 되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런 친구들이요. 자, 고등학교 유형 간단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영재학교죠. 네, 이번 달 이제 시작을 했죠. 전국에 8개 학교가 있고요. 인천에는 인천과학예술영재고가 있습니다. 네, 인천과학예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천과학예술영재고, 인천영재고에서는 이제 저 예술이라는 단어에 좀 더 많이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재고는요, 누가 봐도 영재인 아이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저번에 그 TV 보니까 영재 발굴단인가 봤었거든요. 6살짜리랑 4살짜리인가 5살짜리인가 같이 얘기를 하는데 둘이 이미 고등학교 교육과정 미적분을 벗어났어요. 수업을 배운 것도 아니고 지들 둘이 얘기하는 거야 그냥. 형은 뭐가 재밌어? 나는 뭐가 재밌고 하는데 수학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미 벗어난 얘기를 둘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한테 수학책 사달라고 해서 혼자 봤대요. 수학책을. 그런 애들이 영재고를 가는 겁니다. 그런 애들이 영재고를 가는 거고 그런 애들이 영재고에서 학업을 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영재고는 우리가 영재고라고 부르는데 영재학교고요. 좀 이제 교육부 소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는 조기 졸업이 안 돼요. 영재고가. 영재고는 조기 졸업이 안 되고 특목고 중에서 과학고는 조기 졸업이 잘 됩니다. 그래서 영재고 아이들이 조기 졸업을 못하고 전부 다 정상적으로 3년을 다니고 졸업을 하고 있어요. 서울대학교는 조기 졸업한 학생들을 안 뽑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고 친구들이 2년 만에 학교를 끝내고 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서울대학교에서 조기 졸업생을 안 받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은 카이스트, 유니스트 같은 곳을 많이 갑니다. 근데 영재고 학생들은요. 조기 졸업이 아니고 정상 졸업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보통 서울대를 많이 씁니다. 근데 지금 조기 졸업이 가능하도록 좀 변경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변경이 되게 되면은 이제 영재학교 친구들도 2년 만에 졸업하고서 뭐 특목고 쪽, 과기원 쪽으로 많이 갈 수도 있겠죠. 영재고 아이들은 누가 봐도 영재고 성적표 생기보기 때문에 영재고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갈 걱정은 전혀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자꾸 의대 얘기가 나와요. 의대 얘기가. 과학고 의대, 영재고 의대. 영재고나 과학고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공계열 쪽으로 이제 특화되어 있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의대 가는 거를 많이 막고 있어요. 의대 가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작년에 생활기록부에 중학교 3학년인데 의사 얘기가 잔뜩 써있던 친구가 다른 외적인 요인, 다른 요인들은 절대 떨어질 상황이 아닌데 과학고에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생기부에 의대가 써 있으니까 얘를 뽑았다가 얘가 또 의대 간다고 하면 어떡할까? 왜냐면 영재학교라든지 뭐 과학고라든지 어쨌든 간에 그 세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이고요. 뭐 과학고가 뭐 장사할 수 없잖아요. 뭐 해봤자 굿즈 정도 파는 건데 그럼 세금 갖고 운영되는 곳인데 이공계열 쪽을 이제 인재 양성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인데 의대 간다고 하면은 학교 측에서 제재 방안이 딱히 없어요. 사실 딱히 없다 보니까 의대를 가고 싶어하는 중학교 학생 같으면은 과거 영재고 쪽에서 거의 안 받는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영재고 갈 거야, 과학고 갈 거라 하면은 생기부에서 의대에게 싹 빼세요. 생기부에서 의대에게 싹 빼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미 중2인데 중1 때 써놓은 게 있어 의대가. 그럼 중2 때부터는 의대를 다 빼고서 뭐 생명공학이라든지 신소재공학이라든지 그런 쪽을 쓰면 좀 좋겠습니다. 인천에는 인천과학고 영종도에 있고 전국단이고요. 요 뒤에 있는 거는 서울대학교 수시 0명, 10명, 정시 1명 간 거예요. 진상과학고, 그다음에 인천외고, 미추홀외고, 인천국제고 이렇게 있습니다. 특목고가요. 그다음에 자사고는 하늘고가 있고요. 포스코고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학교긴 하지만 하늘고가 전국에 있는 자사고 중에서 조금 그 중간 아래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전국 단위로 모집하고 있는 그런 학교니까 우리 아이가 자사고를 간다고 하면은 집에서 가까우니까 하늘고 쓸게라기보다는 우리 아이의 좀 상황을 좀 더 잘 파악을 하시고서 정말로 학업 역량이 뛰어나고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뛰어나고 모든 게 다 괜찮아. 하늘고보다 더 높은 데를 가도 괜찮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딴 데 보내세요. 그다음에 포스코고 예, 연수동에 있고요. 광역단위 인천 친구들 쓰는 겁니다. 국제학교 체드윅이 있고요. 아이비 교육과정 하고 있죠. 칼빈 매니토바 송도중에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국제학교는 그 외국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고는 한국 학교인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반고는 일단은 여기 우리 동네 일반고 그다음에 과중고에서 원남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라고 현재 아이비 교육과정을 신청한 학교고 3년 뒤쯤에는 아이비 고등학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뒤쯤에 아이비 교육과정을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은 현재 초딩 6학년 정도 그 친구들은 한 번쯤 고민해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원당고, 과중고, 백석고, 마정고, 검당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일고라고 방축고고 여기도 지금 아이비를 신청한 것 같던데 이쪽 학교는 이제 미술중점학교였어요. 하늘고도 아이비를 신청을 했고요. 인천과학고도 아이비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검단 2고가 내년에 개교하는데요. 아직 자료를 잘 못 봐가지고 언제인지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 몇 명을 뽑는지도. 저희 동네는 지금 애들이 막 바글바글 하죠. 많아요. 그래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를 쓸 때도 내가 가고 싶은 일반고에 100%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쓰려고 하는 학교가 미달이면 모를까 과부족을 따졌을 때 좀 초과 인원이 많다고 하면요. 무조건 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일반고 쓸 때 보기 살짝 좀 불안하긴 해요. 네, 이런 학교들이 지금 아이비 후보 학교고 좀 추가된 학교들이 있는데 예, 제가 그럼 나중에 단톡방에 같이 올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교육청 전에서 물어봤는데요. 외고 국제고 통합에 대해서는 9월달 이후부터 인천외고와 미추홀외고한테 신청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직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왜 우리 작년에 원래는 이제 특목 자사 없애기로 했잖아요. 특목고 쪽을. 그래서 외고 쪽, 국제고 쪽이 이제 폐지되는 쪽으로 현재는 아직 그 행정정책상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없애고 이제 통합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초등교육법에서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계열의 고등학교 외고,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계열의 고등학교 국제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던 거를 외국어에 능숙한 국제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 국제 계열고로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큰 변화가 외고에서 국제 계열 전문 교과가 허용됩니다. 그러면 다른 교과목을 깔기 위해서는요. 현재 외국어는 이제 그 어문 계열 언어 쪽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외국어 전문 교과를 좀 줄일 수 있게 병용할 수 있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국제고에서 외고처럼 어문 계열을 늘리기는 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고가 국제고의 모양으로 바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국제고가 모든 지역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 동네 국제고가 없어. 그럼 나는 우리 동네 말고 옆 동네 다른 지역의 국제고를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동네에 있는 외고가 국제고 형태로 만약에 바뀌어. 그럼 내가 우리 동네에 있는 국제고가 생겼으니까 저 멀리 있는 국제고를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동네 국제고를 써야 되겠죠. 근데 이게 바뀌자마자 학교에서 과연 외고에서 수업하시던 선생님들께서 국제계열 전문교과를 시작한다고 해서 수업 자체가 어떻게 될까가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이 정상이겠죠? 전 살짝 걱정이 되는데 그럼 나는 사실 옆에는 좀 좋은 국제고를 가려고 계획 중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9월 달에 바뀌었고 우리 동네 학교가 갑자기 국제고로 바뀐대 외고가. 그럼 나는 그 멀리 있는 좋은 데를 못 쓰고 우리 동네 외고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누가 봐도 찐 문과 아이들 찐 문과가 그 어문계열 쪽을 잘하고 좋아하고 그런 아이들 얘기한 거예요. 수학을 못하고 싫어하고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찐 문과 아이들은요, 이과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이 같이 있는 학교 가면 좀 많이 괴로워요. 솔직히 많이 괴로워요. 찐 문과 성향 아이가 과중고 가면은 많이 괴롭습니다. 내신도 합쳐서 내고 교과목도 똑같이 보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외고나 국제고를 가서 비교과도 챙기면서 수시로 대학교를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국제고는 사실 수학도 좀 많이 중요했거든요. 근데 외고 국제고가 합쳐진다고 하면은 외고를 갈 학생들도 수학에 대해서 절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월달 발표한 거 이후에 좀 더 자세히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영재과학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이 아래 보시면요. 영재고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현재 8개가 있거든요. 8개가. 근데 충북에 카이스트 부설로 해가지고 바이오 영재학교, 광주에 지스트 부설로 AI 영재학교를 설립을 하고요. 2년 뒤에. 그 뒤에는 충남 지역 쪽과 울산 쪽과 대구 영북에 5개 설치합니다. 그러면 영재고가 13개로 늘어나겠네요.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느낌도 좀 들기는 하는데 앞에 보면요. 이제 뭐 바이오, AI, 칩앤 모빌리티 뭔지 모르겠어요. 칩앤 모빌리티 뭐 자동차 쪽일까요? 네. 그다음에 유니스트 부설, 뭐 지스트 부설 이렇게 있는데 의대가 많아지면서 자연계열 최상위권 아이들이 왠지 내 성적에 의대 갈 수 있는데 안 가면은 바보 느낌 좀 들거든요. 네, 그런 느낌이 들고 주변에서도 꼭 의대를 한번 써봐라라고 하니까 최상위권 자연계열 아이들이 의대 쪽으로 좀 많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제가 뭐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카이스트 갈 수준이 되고 수능도 뭐 다 맞을 자신이 있어. 근데 의대 인원이 늘어 그러면 옆에서도 계속 찌르면은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특히 그 의사분들의 페이를 알게 되면은 더더욱 많이 땡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의대 쪽을 못 가게 막고 있는 영재고를 많이 늘려가지고 이공계 쪽 아이들을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 번쯤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영재고는요. 진짜 영재권 아니면 엄마 아빠의 서포트로 만들어진 영재권 갈 수 있으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가서 버틸 수 있으면 버틸 수 있으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갈 수 있으면 가고요. 버틸 자신 있으면 가세요. 이게 좋을 것 같고 외고 국제고는요.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외고가 그 지금 뭐 인천외고도 그렇고 미추외고도 그렇고요. 수행평가가 되게 많아요. 수행평가가 되게 많고 비교과 활동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외고나 국제고 쪽을 지원을 할 때요. 우리 아이가 좀 많이 느려. 수행평가가 언제까지 뭘 해야 되는지도 혼자 잘 파악 못하고 그리고 그런 거 하나하나 할 때 되게 느려. 그런데 거기다 완벽주의자야. 하나라도 부족함을 참을 수가 없어. 진짜 나는 느리지만 완벽히 해야 돼. 그런데 또 성격은 아이 100%야.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거 좀 힘들고 나가서 발표하는 거 어려워하고 수업 시간에 손 들고 질문을 잘 못해. 이런 친구들은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고 뭐든지 빨리빨리 해치우고 좀 부족하면 어때? 그냥 다음 거 잘하지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나대는 거 좋아하고 앞에 나서 발표하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 관심 받는 거 좋아하면은 네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거는 아이 성향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블라인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블라인드 평가가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인천외고와 미추외고한테는 아주 좋은 평가입니다. 생기부를 봤더니 분명히 외고야. 근데 얘가 인천외고인지 미추외고인지 아니면 다른 외고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천외고와 미추홀외고가 외고의 탑은 아니거든요. 그죠? 뭐 안양도 있고 뭐 고양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어디 외고인지까지는 블라인드 평가 때문에 이제 아직은 잘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무래도 얘가 인천인지 뭐 어딘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외고니까 뭐 그런 느낌으로 좀 잘 애들이 붙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좀 더 학교의 교육과정 편제 플러스 해가지고 평가 방법까지 교육 방법까지 제공을 하니까 앞으로는 이 블라인드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조금 구분은 가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어 국제교육으로 바뀌면서 이제 어문 계열만 쓰던 외고 친구들이 나머지 학과들도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전공에 맞추어서 진로 역량을 채워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학 챙겨가세요. 이제 합쳐지면은 수학 꼭 챙겨가야 됩니다. 합쳐지면은 수학 챙겨가야 되고 수학 잘하는 외고생은 꽤 큰 자기만의 무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이 정말 너무 싫어서 저는 외고 갈래라는 생각보다는 수학 잘 하면서 나는 어문 계열이 너무 좋아. 그런 아이들이 외고 갔을 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사고는요. 전국 단위가 있고 광역 단위가 있습니다. 광역 단위 동네 애들이 지원하는 거고요. 전국 단위 전국에 아무데나 막 지원해도 괜찮습니다. 외대부고, 상산고, 하나고, 민사고, 북일고, 하늘고, 김천고, 포항, 제철고 등 유명한 학교들이 전부 다요. 우리 인천은 하늘고 많이 가죠. 하늘고 많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광역 단위는 뭐 휘문세와 중동 현대, 보이는 세화여고, 포스코고가 있는데 포항 제철고는 포항에 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고요. 포스코고는 인천 연수구에 있는 광역 단위 자사고입니다. 좀 다른 학교예요. 두 개가요. 재단은 똑같아요. 근데 그 자사고도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 상상 같은 케이스 이런 학교 같으면 이제 수능 뭐 준비 잘하죠 애들요. 민사 잘하죠 이런 친구들. 물론 얘네는 뭐 수시도 잘합니다. 근데 학교마다 이제 이렇게 어떤 학교들은 이제 좀 수능 준비를 좀 아이들이 하기가 힘들어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학교는 수시와 정시를 다 잘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학교의 특징을 좀 더 알아보시고 이 학교가 수시형인지 수능형인지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지 물론 학교들은 다 둘 다 할 수 있다 얘기를 하긴 할 거예요. 근데 거기 학교의 특징에 맞춰서 우리 아이가 잘 맞을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뭐 한국을 갔어요. 한국을 갔는데 9등급제에서 내신이 8등급이야. 그럼 수시는 답이 없거든요, 솔직히. 5등급제로 바뀌었는데 내신이 4등급이야. 수시에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능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계속 뭔가 시키는 게 많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수능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왜냐면 저런 학교를 갔다는 얘기는 이미 그래도 공부에 대한 의지가 있고 공부를 하고 싶은 애들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중간에 나의 진로를 정확히 정할 수 있는지 나의 그 입시 전략을 정할 수 있는지도 한번 더 좀 고민을 해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1등급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플랜 B와 플랜 C까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플랜 B는 뭐 학교를 다니면서 수능 공부를 한다. 플랜 C는 학교를 나온다. 얘기가 되어 있죠. 근데 학교를 나왔을 때 예전과 다르게 고교학점제 체계에서는요. 예전에는 이제 내가 외고를 나와서 원당고로 전학을 와서 원당고에서 과중반으로 들어가서 공대를 지원하면은 대학교에서 봤을 때 얘는 진로를 위해서 외고를 나와서 공대를 왔구나라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상에서는 외고에서도 물투화투 다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학을 했을 때 도망 나온 학생이 된 겁니다. 내신 안 되니까 도망 나왔네 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사고는 세특 들어가니까요. 중학교 생기부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현재 9등급제에서는요. 1, 2, 3, 4, 5 하늘색 60%죠. 여기까지가 5등급이에요. 60%니까 300명 중에서 180등까지가 60%입니다. 5등급이에요. 근데 위에 보시면요. 1, 2, 3 여기까지 60%와 70% 사이 적당히 어딘가 66%쯤 여기까지가 3등급이에요. 자, 9등급제에서 5등급과 5등급제에서 3등급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경희대학교 결과인데요. 교과 전형은 내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최저가 통과됐을 때 내신 싸움이에요. 그래서 자사 특목 친구들은 내신 싸움이 빡세다 보니까 잘 안 씁니다. 여기를요. 합격하는 친구들 보면은 까만색 동그라미가 합격한 애들이에요. 이렇게. 요거는 경희대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앞에 있는 숫자를 보셔도 합격자 평균 보시면은 1.6, 1.6, 1.8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내신은 되어야지만 교과 전형에서 합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자사 특목 친구들은요 거의 지원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지원해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내가 수능에 대한 뭐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자사고 친구들이 내신은 빡세거든요. 1.0이 없는 학교도 존재하다 보니까 여기는 거의 일반고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요 점수대가 일반고 아이들이 경희대학교를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점수대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요. 학생부 종합입니다. 네오르네상스로 가지고 1단계 서류평가, 내신과 비교과를 보고 2단계 면접을 봅니다. 최저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앞에 까만색 모여있고 한 번 또 모여있고 한 번 또 모여있고 한 번 또 모여있는 이런 식으로 보니까 뭐 이렇게 쭈루루룩 연달아 있는 학과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좀 띄엄띄엄 있는 학교들도 있네요. 요 차이가 뭐냐면은 여기는 비교과가 들어가다 보니까 학교 생활 기록을 보다 보니까 창의 체험 활동, 뭐 봉사활동,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세부능력 특기사항, 행동종합평가 등등을 다 보다 보니까 얘가 일반고가 아닌 과고나 뭐 국제고나 자사고, 자공고에 갔거든. 그러면 내신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학교에서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비교과를 봤을 때 훌륭하면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고 애들은 이 앞에 있는 애들이 대부분 다 일반고일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은 그 뒤에서부터 이제 뭐 광역자사고, 포스코 같은 그 뒤에가 뭐 외고나 국제고 같은 그 뒤에 맨 마지막 애들이 뭐 과고나 영재고 이런 친구들일 텐데 여기는 이제 문과니까 뒤쪽에 이깎아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포진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합격한 걸 보니까요. 대충 6등급까지가 합격자들이 보여요. 자연계열 잠깐만 볼게요. 자연계열 마찬가지로 교과 전형은요. 1, 2등급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오휴. 1.0에 모여있네요. 무슨 과죠? 한의학과. 예. 그럼 하죠. 쭉 보면은 이런 식으로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있어야지만 교과 전형을 갈 수가 있고요. 일반고에서 갈 수 있는 내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거 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7등급까지도 있는 거죠. 물리학과. 와. 1점대도 있고 뚜루룩 내려가서 여기까지 있네요. 그러면 7등급이 경희대를 들어갔어. 이 얘기는 이 학생들은 아마도 뭐 영과고에서의 7등급이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9등급제에서 5등급이라고 하는 5등급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5등급제에서 3등급이 거의 비슷하니까 우리 아이가 자사 특목을 가서 무조건 스카이를 가야 돼, 의대를 가야 돼, 메디컬을 가야 돼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우리 애가 자사고 가서 1등급이 될 수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시고 안 될 것 같으면 보내지 마세요. 일반고 보내세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대학교는 그냥 서울에 있는 뭐 경희대 정도만 가도 또는 건국대, 국민대, 동국대, 숭실대 이 정도만 가도 홍대만 가도 좋겠어. 우리 애는 뭐 그 정도만 가도 되고 대신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과 그런 환경에서 같이 지내고 싶어. 그러면 자사고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무조건 스카이 가야 돼, 무조건 메디컬 가야 되라고 하면은 우리 애가 그 학교 가서 1.0을 맞을 자신이 없다고 한다면요. 5등급제에서도 그러면 보내지 마시고 차라리 일반고를 보내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대학교는 뭐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데 가면 되고 그냥 기숙사에 보내놓고 좀 편하게 쉬고 싶어 라고 하면 보내세요. 괜찮습니다. 예, 그런 느낌이면 보내도 괜찮습니다. 자사고 갔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애가 집에 없어요. 밥을 안 치러도 괜찮습니다. 픽업을 안 해도 괜찮아요. 1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만날 때마다 그냥 애틋하고 서로서로 반갑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자사고는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자사고냐 일반고의 선택 기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상위 15개 대학교라는 거는 여기는 요 학교들이에요. 이렇게 인천의 인하대가 포함되어 있네요. 네, 1.0등급은 요거 표는 좀 보기 힘드실 텐데 지금으로 치면요. 9등급제에서 1.6까지가 아마 5등급제에서 1.0이 될 거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잡았을 때 누적 2.4%, 한 학교당 한 2% 정도 아이들이 1.0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다른 학부모님께서 정리를 해줘서 보내주신 자료고요.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원당 마정 검단 백석 알아. 우리의 일반고죠. 네, 평균과 표편이 있습니다. 평균은 다 아시는 그거예요. 네, 표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이 얼만큼 모여 있느냐 얘긴데 요 두 표를 잠깐만 볼게요. 왼쪽 거는 1, 2등급 사이에 거의 다 모여 있거든요.
근데 오른쪽 거는 2등급부터 쭉 내려가 있어요. 여기가 좀 기계공학과 볼까요? 기계공학과 요게 다 모여 있어요. 내신 앞에 거의 1.0 수준인데 떨어진 애들 있죠. 얘네는 최저가 안 나온 아이들입니다. 최저가 안 나온 아이들이고 수능을 많이 좀 못 봤거나 또는 수능에 대해서 최저만 맞춰야지라고 몇 과목을 공부하다가 하필 그 과목을 못 봤거나 또는 내신은 정말 좋은 저의 고향 같은 충북 제천에 사는 친구인데 수능에 대한 그 능력치가 약했거나 뭐 그런 아이들 거예요. 자, 기계공학과에 보니까 여기에 다 모여 있어요. 아이들이 빼곡하게. 오른쪽을 보면요. 기계공학과가 1점대부터 쭉 내려가서 6등급까지도 있습니다. 왼쪽이 표준 편차가 작아요. 왜? 모여 있으니까 평균 쪽에. 오른쪽이 표준 편차가 큰 겁니다. 그럼 자사 특목 같은 아이들은 잘하는 애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런 모양일 거예요. 그리고 일반고는 아마 오른쪽에 있는 이런 모양일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자, 원당 하라인데 잘 보이실라나요? 우리 표준 편차를 보면요. 18부터 뭐 24까지 보이고요. 15부터 그다음에 16부터 20부터 이렇게 있네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원당고 수학은 20 정도, 그 다음에 아라고 수학은 18 정도, 백석고 수학은 23 정도. 아까 표편이 낮으면 좋은 학교라고 했는데요. 18이나 20이나 큰 차이 없는 거예요. 네, 큰 차이 없는 거고. 요 정도가 이제 원당고인데 평균 좀 보겠습니다. 수학 평균 63.6, 수학 평균 60, 수학 평균 53.6, 수학 평균 51, 수학 평균 61.6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근데 여기 마전고가 조금 낮은 편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평균 점수들도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당이 문제가 쉬워서 평균이 높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동네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중고다 보니까 좀 더 수학 공부 많이 하는 아이들 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좀 더 많이 모인 게 아닐까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걸 뒷받침해 주는 게 요 뒤에 겁니다. A, B, C, D. 90점까지가 A, 80점이 B가 아니고 학교마다 과목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대충 그냥 그런 느낌으로 봅시다. 그러면은 수학에서 A 맞은 애가 28%예요. E, 맨 마지막 아이들이 1.9입니다. 그런데 마전 같은 케이스는요. A가 10%가 되고요. E가 6.3%예요. 그럼 양쪽을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원당고 쪽이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백석고도 잘하는 애들도 많이 있는데 못하는 애들도 좀 있네요. 아라고는요. 수학만 봤을 때 잘하는 애들은 34% 정도. 오, 되게 많은데 시험이 좀 쉬웠나 보다 라고 생각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검당고는요. A가 22 정도에다가 1.3. 검당고가 원당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들죠. 아무래도 여학교다 보니까 여자아이들이다 보니까 다들 내신 대비 꼼꼼하게 열심히 잘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걸 보시면서 학교마다 평균 표편인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일반고만 따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올해 거 자료 다 올라오게 되면은 학교마다 좀 비교 분석해가지고 뭐 이제 검남 마전 묻고 뭐 원당 따로 하고 아랍에서 따로 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 한번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는구나 정도로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건요. 일단 우리 아이를 좀 파악을 하세요. 엄마 아빠가 보는 아이가 진짜 그 아이가 아니에요. 학교쌤하고 한번 상담을 요청을 하시고요. 학원쌤들하고도 상담 요청을 하시고 특히 학원 보내시거나 과외하고 나면요. 과외쌤보다는 학원쌤이 좀 더 눈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과외쌤은 1대1이니까 우리 아이가 좀 숨기기가 좋거든. 근데 학원 같으면은 애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 안에서 아이 모습 보는 게 좀 더 정확해요. 그래서 학원 돈 내고 보내시잖아요. 전화하세요. 전화해서 상담 잡아달라 그러고 되면은 대면 상담, 안 되면 뭐 전화 상담으로 우리 애가 어떤 예우 좀 확인해 보세요. 얼만큼 적극적으로 하는지, 자기주도 학습은 잘 되어 있는지, 학원에서 수학 배우고 국어 배우고 영어 배우고 숙제 딱 하고 다 했어라고 쉬는지, 아니면 쌤 저 이거 다 했는데 조금 모르겠어요. 문제 좀 더 주세요. 아니면 쌤 단어 다 외웠는데 더 외울 거 없을까요? 문학작품 다 읽었는데 앞에 거나 뒤에 거 내용 주세요. 막 그렇게 나오는지, 목표에 대한 성취도, 내가 뭔가 하겠다라고 정해놓고 나서 그거를 얼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쭉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먼저 파악을 해보세요. 그걸 갖다가 엄마 아빠 입장에서 그다음에 학교쌤 입장에서 학원쌤 입장에서 한번 아이에 대한 파악을 해보시고 아이랑 진로를 정하세요. 너 스카이 갈 거냐? 메디컬 갈 거냐? 아니면 인서울만 가면 되냐? 첨단학과 갈래? 아니면 취업도 안 된다는데 계약학과 갈래? 라고 해서 목표를 딱 정하고 시작을 할지, 아니면 가서 고등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즐겁게 지내, 그냥 이게 좋은 건지 좀 정확히 정하세요. 그래야지
어디 학교를 갈 수 있을지가 정해집니다. 우리 아이는 뭐 할지도 잘 모르겠고 애도 하고 싶은 거 없다고 하고 엄마 아빠도 뭐 딱히 뭐 그냥 별 생각이 없고 자사고 가서 그냥 아이가 즐겁게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을 편하게 보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학교는 꼭 어디를 가야 돼 라고 판단되면요, 그 학교를 가기 위한 기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고등학교를 보내셔야 돼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학원 보내시잖아요. 보통 다 뭐 과외를 시키시거나 그러면 학원 측에다가 보내고 싶은 학교의 기출문제, 우리 아이가 과학고 가고 싶은데 일반 동네 학원을 보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과거 보내는 학원을 보내시겠지? 그럼 학원마다 문제가 있을 테니까 작년 거 기출문제, 재작년 거 기출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 해주세요. 시간 딱 재서 풀어보고 이 점수면은 갔을 때 몇 등급이나까지 얘기를 들으세요. 그래서 이 점수면은 9등급지에서 7등급, 8등급이겠네요 라고 한다면은 패스하시고 일반고 보내시고요. 이 정도면은 한 2, 3등급은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보내세요.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통학거리, 통학 시간, 야간 자율학습. 코로나 때문에 야자가 사라졌다가 다시 또 슬슬 야자가 머리를 들고 있는데, 야자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야간 자율학습과 자기 주도학습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은 자기 주도학습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 애가 집에 놔둬봤자 엄마 아빠가 둘 다 맞벌이해서 늦게 집에 가는데 그 시간 동안에 공부 안 하고 놀고만 있을 것 같아. 정말 불안해. 학원도 안 간대. 라고 하면 야자 시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학원도 가야 되고 지가 시간 관리 잘 하고 있어. 그럼 굳이 야자 시킨 것보다는 학원 보내는 게 낫죠. 야자는 요즘에 다시 좀 얘기가 나오는 상태긴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야자를 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그 시간 동안에 시간을 허비하고 밖에서 공부 대신 다른 것들을 할까봐 그런 걱정도 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건강 상태, 비염이 심해, 아토피가 심해. 얘를 혼자 학교 보내놨다가 환절기 때 너무 걱정될 것 같고 애도 막 자꾸 아프다고 해 병원도 막 가야 돼 그렇다면은 그냥 치과병원에 보내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교 갔을 때 학교에 관련된 사교육 인프라가 얼마큼 있는지 그 부분도 반드시 좀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이거. 모든 중학생 거의 대부분은요 고등학교 올라갈 때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좋은 대학교 갈 거야를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학교에서 야 우리 학교는 생기부 니네가 아무도 못 건드려 쌤들이 알아서 다 해줄 거야. 그러니까 생기부 뭐 되냐 안 되냐 물어보지 마 라고 한다면요 살짝 좀 고민해봐야 돼요. 근데 그 학교가 생기부를 잘 써주기로 유명한 학교야 라고 하면 보내야죠 무조건. 근데 선배들 얘기 들으니까 생기부 써준 것도 없고 누락된 것도 많고 오탈자도 많고 근데 뭐 보이지도 않고 그럼 고민해 보셔야죠. 우리 애가 학생부 종합전형 절대 안 씁니다. 우리 아이는 무조건 교과와 수능만 볼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학교가 또 괜찮습니다. 그냥 내신만 갖고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생기부 반영 학교가 늘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생기부를 작성할 때 쌤들이 뭐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주거나 또는 어느 정도는 아이들의 의견을 갖다가 좀 들어주는 학교, 그런 학교가 좀 더 좋은 학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초등 6학년 중1 이하 어머님들 계시면요, 이 학교들이 아이비 교육을 이제 도입을 합니다. 고등학교 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6월달 다음 달에 발표할 거라고 이제 장학사님이 얘기하셨는데, 네, 이런 학교들이 있으니까 아이비 교육 관심 있으시면요, 제가 블로그 정리하는 거 있으니까 그거만 보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유튜브에도 이제 아이비 교육 관계된 것들 2개인가 올려놨을 겁니다. 마지막에 올라온 건 좀 걱정거리 위주로, 첫 번째 건 장점 위주니까 한번 보셔도 괜찮고 아니면 제 단톡방에 문의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 뒤에 내용은 한 번쯤 그냥 읽어보시면서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을 오래 걸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얘기를 들으셔도요 답이 없어요. 또 고민됩니다. 보낼까 말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시고 궁금하신 것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단톡방 물어봐 주시고요. 저는 수요일날 오후 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주말 저녁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까지 또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